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제 4과목 마지막 과목입니다. 마지막 과목 여러분들 교재로는 450페이지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0페이지. 여기 1장이 뭐냐면요. 거시경제 분석과 자산운용입니다. 자, 1. 거시경제 분석과 자산운용. 예. 이 부분은요. 네, 요 두 번째 단원인 분산투자기법과 함께 여러분들 보시는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최고 난이도입니다. 여기가 최고 난이도. 자, 여기가 총 7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장 분산투자기법, 제2장 분산투자기법.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요거에서 9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 다 틀리면 안 되죠. 아시죠? 과락이 있으니까 다 틀리면 안 되고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나눠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하시게 될 이 거시경제 분석과 자산운용 7문제는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시려면요, 이거 자체가 한 학기 분량이에요. 그죠? 한 학기로 됩니까? 이게 사실 경영학과 가면, 경제학과 가면 이거 1년 동안 배우시잖아요. 이거 1년 동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이거죠. 나올 수 있는 거는 확실히 맞추고, 이거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출제가 매년 되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을 너무 공부하기 어렵다. 그런 분들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좀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볼 때는 7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4문제 맞으면 오케이지 않느냐. 예?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9문제 중에서 5문제를 오케이로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보다 조금 더 맞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법규 부분 다 외우시면 되는데, 이거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제대로 공부하자니 시간이 한두 끝도 없이 걸리고, 이거 특히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의 한 상태에서는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에게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불가능에 가깝다. 예.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오늘 요 부분을 소개해 드릴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배우지 않은 분을 제가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이 경제학에 대한 문제를 맞출 때 거의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런 게 왜 그렇게 됐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직관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될 것들만 제가 설명을 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고 시험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7문제, 9문제를 다 맞추는 강의는 못한다. 난 자신 없다. 예. 그 대신에 제가 비전공자를 위해서 4개, 5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전수를 해드리겠다. 왜? 제가 이런 방법으로 붙었으니까요. 그죠? 그럼 넌 알지도 못하는 걸 가르치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저도 솔직히 이거 시험 볼 때, FP 시험, 옛날에 저는 이제 FP였으니까, FP 시험 볼 때 이 부분을 제일 안 했어요. 왜요? 이거 언제 다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죠? 대학교에서 이런 거 공부한 지가 언젠데, 예. 그래서, 딱 명확하게 이거 외우자 이렇게 제가 명쾌하게 해드릴 테니까 이거 외웁시다, 이거 지웁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그냥 믿고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자, 갑니다. 예, 기운 내어 가시자고요. 어렵지만 제가 콕 찍어드린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죠? 예, 믿고 가시자고요. 거시경제 분석의 기초, 자, 452페이지입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거시경제 개념 나와 있고요. 목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시경제 지표, GNP와 GDP,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요건 좀 보셔야 되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 451페이지에, 자, 451페이지 보면은 무슨 원칙이 나오냐면요. 거기 팁 보이세요? 팁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된 팁에, 국민소득 3년 등가의 원칙. 요런 건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국민소득 3년 등가의 원칙. 자, 이게 뭐냐면요.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방법에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3가지 방법. 그게 뭐니? 네,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생산 측면에 찾아본다. 생산 국민소득. 그 다음에 분배 국민소득.
그 다음에 지출국민소득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세 개가 모두 합하면 같다라는, 이 세 개가 다 같다라는 거야. 생산 국민소득이 바로 분배 국민소득이고, 분배 국민소득이 바로 지출 국민소득이다. 그래서 국민 총생산, 요거를 생산 국민소득을 알려고 하는데 이게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뭘 봐라. 그냥 지출 국민소득을 계산하든지 분배 국민소득을 계산하든지 셋 중에서 계산하기 제일 편한 걸 골라도 어차피 그 합은 모두 세 개가 똑같다라는 게 바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물가지수의 개념, 물가지수의 종류, 예, 그런 것들, 물가지수는 좀 봐두시고요.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거고, 디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거고요. 하나 빠졌죠? 하나 더 써볼까요? 거기 5번에 스태그플레이션. 하나 가자고요,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 하나 가자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비해서 우선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스태그플레이션. 자, 여기 뽑아봅시다. 인플레이션의 전제가 있죠. 인플레이션의 전제는 경기가 호황일 때예요. 경기가 호황일 때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은요. 경기가 불황일 때 물가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불황이에요. 그런데 어쩌라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요. 아주 더러운 경우죠. 그죠? 예, 경기가 나쁘면 물가라도 떨어져야 되는데 경기가 불황인데 물가가 올라가는 아주 곤란한 상황.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자, 되셨으면 넘어갑니다.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자, 넘어갑니다. 452페이지 가시죠. 452페이지. 와, 시장 나와 있습니다. 시장의 구조. 이거 공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452페이지. 거시경제 모형. 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시장, 화폐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이 있다. 시장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거 안 나옵니다. 그건 안 나와요. 그럼 도대체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총수요, 총공급이에요. 거기 재화시장이라는 말 나오죠? 재화시장. 자, 재화시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제 우리 오늘 공부하게 될 것 중에 IS 곡선으로 표시됩니다. 재화시장이. 그 다음에 화폐시장. 자, 통화량을 나타내는 화폐시장은요. 요거는 우리가 LM 곡선으로 나타냅니다. IS 뭐고 LM은 뭐예요? 그건 좀 이따 공부해요. IS 곡선, LM 곡선 지금 써놓긴 하자고요. 자, 이 두 개를 합치면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을 합치면 이게 바로 총수요가 됩니다. 총수요, AD라고 표시합니다. 총수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노동시장은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이 IS와 LM 곡선으로 총수요를 이룬다면 그에 비해서 노동시장은 자, 노동력이 거래되는 노동시장은 여기에다 생산함수가 합쳐져서 이게 뭐가 된다? 총공급이 된다.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일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예, 이게 중요한 거고요. 우린 그래서 오늘 주로 이거 배웁니다. 총수요, 총공급, AS죠, AS. 그래서 자, 우리 오늘 예, IS 곡선, LM 곡선, 그 다음에 AD와 AS의 관계 이런 것들을 오늘 공부하는 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AD는 총수요는 결국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더라? IS와 LM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자, 요거 기억하시고 자, 이제 총수요 갑니다. 자, 거기 가로 1번 해가지고 총수요 나와 있죠? 네, 총수요 갑니다. 총수요는 재화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 등 국민소득 어쩌고 통화량의 크기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상품과 서비스 등 국민소득 거래와 그게 바로 IS 재화시장이고요. 화폐시장의 통화량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게 바로 화폐시장입니다. 결국 총수요는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얘기죠. 따라서 총수요에 대한 분석은 줄쳐놓으세요.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되는데 재화시장을 표현하는 곡선이 IS 곡선, 그 다음에 화폐시장을 설명하는 곡선이 LM 곡선. 그렇습니다. 자, 재화시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재화시장, 즉 IS 곡선 갑시다. IS 곡선의 개념. 네, 그렇습니다.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조합. 무슨 말이냐면요. X축을 Y, 국민소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축을 R. 자, Y축을 R, 이자율이라고 합시다. Y축을 R, 이자율이라고 할 때 우하향한다 그랬으니까 이겁니다. 이게 IS다 이 얘기예요.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 IS 곡선의 도출 그래가지고 뭐 복잡한 식이 쫙 나와 있잖아요. 국민소득의 공급함수, 그 다음에 뭐 국민소득의 소유함수 나와 있는데, 자, 저희 뭐라 그랬죠? 제가 중요한 것만 본다 그랬죠? 여러분들 뭘 보시냐면은요, 국민소득의 수요함수하고 재화시장의 균형식이 똑같죠? 우리 재화시장의 균형식 보겠습니다. 자, 재화시장의 균형식을 여기다 한번 써보죠. Y는. 자, Y가 소득인 거 아시죠? Y는 국민소득인 거 아시죠? 국민소득은. 자, Y는 C. 자, C는 뭡니까? 소비입니다. C는 소비. C, 소비, 가로하고, Y-T라고 돼 있네요. Y-T. 자, 소득에서 뭘 뺀 거예요? 세금. 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그죠? 소득에서 조세를 빼고, 여기에다가 I. 자, I는 투자죠, 투자. I는 투자고요. R 더하기 G. G는 정부 지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Y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C 더하기 I 더하기 G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자, 뭐 더하기 뭐다? C 더하기 I 더하기 G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타나고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내생 변수. 내부적인 변수가 있는데 그 내생 변수가 뭐냐면 Y라는 소득과 R이라는 이자율입니다. 요거 두 개는 내생 변수고요. 그 다음에 외생 변수. 자, 외생 변수가 있는데 외생 변수는 정부 지출과 그 다음에 T, 조세가 되죠. 쌤, 외생 변수가 뭔가요? 네. 내생 변수라는 거는 시장 안에, 시장 내부를 말하는 건데요. 외생 변수라는 건 뭐냐면 정부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정부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걸 우리가 외생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은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재화시장의 균형 요건 별표 치시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화시장의 균형 요건. 첫 번째, 소득이 증가하면 Y죠. 자, Y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요거를 고정시켜 보자는 거죠. 자, 요걸 고정시켜 놨을 때 만약에 이게 증가한다면 뭐가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 이게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게 올라갔으니까 이것 값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자, 이자율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만약에 이번에 이자율이 이걸 다 지우고 합시다. 자, 이걸 지우고요. 여기다가 한번 다 써보자고요. 이렇게. 자, 첫 번째는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해야 된다 했어요. 두 번째 조건을 보자고요. 안 보이시죠, 이게? 자, 이걸로 갑시다. 자, 두 번째 조건은요. R이 증가하면입니다. R이 증가하면, 자, 이자율이 증가하면 이번엔 뭐가 감소해야 된다? 국민소득의 공급이 감소해야 된다. 그렇죠. 국민소득의 공급이 감소해야 된다. 요게 감소해야 된다. 그죠? 이게 증가하면 국민소득의 공급이 감소해야 된다. 반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 아니, 근데 왜요? 왜냐고요? 이게, 자, 보세요. 이게 R이 증가해버리면 이것도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 R이 증가하면 투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자율이, 요거 투자라 그랬잖아, 투자.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가 줄어들죠. 이 투자가 줄어들면 전체 국민소득은 감소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게 증가하면 얘는 줄어든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정부 지출 여기 있네요.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요거는 하나니까 요거 증가해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세가 증가하면, 조세가 증가하면, 그러면 국민소득의 공급은 감소해야 된다. 왜? 이건 마이너스니까 감소해야 되죠. 요거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자, 다시요. 소득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감소돼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국민소득 감소한다. 정부 지출 증가하면 국민소득 증가한다. 그 다음에 세금 증가하면 국민소득 감소한다. 이게 중요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자, 최초의 균형이 깨졌을 때 새로운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소득까지 줄 치워놓으세요. 국민소득과 이자율은 정말 중요한 거. 이거 나와요, 시험에. 국민소득과 이자율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국민소득과 정부 지출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국민소득과 조세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 공식을 잘 외워놓으시고, 그거를 응용해서 푸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예. 자, 요 방식대로 이제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자, 남은 4과목에 대한 공부는요, 제가 지금 해드린 요 방식대로 나갑니다. 요 방식대로. 요렇게. 중요한 것들만 짚어가면서 갑니다. 자, IS 곡선의 기울기. 자,
IS 곡선의 기울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지금 이게 비탄력적인 거고요. 이게 탄력적인 겁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가 뭡니까? Y고 여기가 R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와의 관계를 말하냐면은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 탄력적인 애는요. 탄력적인 애는 이자율의 변화가 작아도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자율의 변화가 작아도 굉장히 크게 움직여요. 하지만 비탄력이라는 건 이자율이 아무리 많이 크게 변하더라도 소득의 변화가 거의 없는 걸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가 한쪽이 변할 때 Y 값이 변할 때 X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 Y 값이 변할 때 X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탄력, 비탄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와, 나중에는 이거 정말 헷갈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비탄력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예,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손 들고 서 있네요. 비탄력. 예. 자, 이렇게 불쌍하면 이건 비탄력입니다. 불쌍하면 비탄력. 그죠? 그러니까, 바짝 서 있는 게 비탄력이다. 이 얘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참 탄력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돈 있는 사람 누워 계시네요. 돈 있는 사람 누워있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은 탄력적이죠. 그래서 부자는 탄력적이고, 예, 불쌍한 가난한 사람 비탄력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도움이 되려나요? 예,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IS 곡선이, 예, 거의 수직으로 돼 있으면 비탄력적인 거고요. 불쌍한 거고요. 누워있으면, 예, 됐네요. 그죠? 예, 그렇게 가면 되죠. 뭐. 누워있으면 탄력이다. 예, 됐습니까? 누워있으면 탄력이다. 뭐 쉽게 가자고요. 우리가 무슨 경제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누워있으면 탄력이다. 되셨죠? 예. 자, IS 곡선의 이동 갑니다. IS 곡선의 이동. 그거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IS 곡선의 이동은 자, 5번 IS 곡선의 이동. 자, 요거 이제 볼게요. 내생변수하고 아까 외생변수 아까 공부했죠. 내생변수와 외생변수 공부했잖아요. 자, 내생변수를 변화시키거나 외생변수를 변화시킬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요. 내생변수를 변화시키면은, 즉, 내생변수가 뭐였어요, 아까? 아까 내생변수가, 소득과 이자율이었죠. 그 소득과 이자율을 변화시키면, 즉, 소득과 이자율을 변화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난다? 요거는 곡선상에서 움직인다. IS 곡선상에서 움직인다. 요 말 꼭 기억하세요. 내생변수를 변화시키면 움직인다. 그죠? 즉, 그 다음에, 자, 외생변수를 변화시키면 IS 곡선 자체가 변화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요거 내생변수가 변한다라는 말은 R, Y가 변한다는 뜻이고, 외생변수가 변한다는 말은 G, T가 변한다는 거다. 그래서 R과 Y가 변할 때 곡선상에서 움직인다. 곡선상에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한다. 이 뜻이지만, 만약에 외생변수를 변화시키면 이 직선이 이렇게 변한다 또는 이렇게 변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그 박스 안에 자 5번 IS 곡선의 이동 그 박스 별표 치시면서 내용 한번 정리 들어갑니다. 좌로 이동한다 그랬죠? 좌로. 자, 좌로 이동한다라는 얘기는 그래프에서 좌로 이동하면 무조건 감소입니다. 여러분. 좌.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우로 이동한다라는 얘기는 이건 무조건 증가입니다. 무조건입니까? 네, 무조건입니다. 이건 생 기본입니다. 좌로 이동하면 감소, 우로 이동하면 증가입니다. 그러면 좌로 이동한다. 감소니까요. 뭘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의 지출을 줄였겠죠. 긴축재정이겠죠. 긴축재정. 줄였겠죠.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갔다면 이건 확대겠죠. 확대. 긴축재정, 확대재정. 됐죠? 요거 이해되죠? 자, 두 번째 보겠어요. 지출을. 자, 정부의 지출을 어떻게 쓸 것이다? 감소했을 것이다. 정부의 지출을 어떻게 쓸 것이다? 증가시켰을 것이다. 이게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긴축재정이니까 지출은 줄였을 것이고, 조세는 증가시켰을 것이다. 조세를 왜? T값을 올렸을 것이다. 이긴 조세를 감소했을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그림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게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 됐죠? 예. 됐습니다. 자, 어서 갑시다. 자, 이제 LM 곡선 갑니다. IS 곡선 끝! 예, IS 곡선 끝입니다. 명확하죠?
솔직히 명확하진 않죠.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IS 곡선만 갖고도요, 한 2시간 정도 설명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경제학자 아니니까요. 자, 그럼 갑니다. 과감하게 갑니다. 뭐,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합격하면 되니까. 예, 화폐시장 갑시다. 자, 화폐시장. 아, 진짜 나옵니까? 그럼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 나오면 이거 설명해 드린 거 중에서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화폐시장. LM이다, 이거죠. LM 곡선. 오케이. LM 곡선. 자, 이때 L은 뭐고 M은 뭐냐? 예, 그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L은요, 화폐 수요입니다. L은 화폐 수요. 그 다음에 M은 화폐 공급 되겠습니다. 화폐의 공급. 아, 좋다. 쉽다.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 LM 곡선은 누구 이론인지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LM 곡선 바로, 예, 그 유명하신 케인즈 곡선. 케인즈입니다. 케인즈. 자, 이거 케인즈입니다. 케인즈가 만든 게 바로 케인즈 이론이 화폐 시장입니다. 화폐 LM 곡선. LM 곡선의 개념은요, 화폐 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이다. 아까 뭐였죠?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조합. 그 다음에 얘도, LM 곡선도 X축과 Y축이 뭐로 구성되어 있더라? 똑같다라는 거죠. 얘도 똑같이, 얘는 Y, 얘는 R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점은 뭡니까? 다른 점은요, 쟤는 아까 우하향했는데요. 얘는요, 우상향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얘는 곡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LM 곡선의 특징입니다. 자, 거기 LM 곡선에 도출 나와 있는데요. P분의 MD, 그게 화폐 공급입니다. 이러한 화폐 공급은 L, 화폐 수요로 되어 있는데, R과 Y에, 자, R과 Y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R과 Y다. 자, 무슨 말이냐면, P분의 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P분의 M이 바로 화폐 공급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화폐 공급. 그죠? 자, 화폐 공급이고요. 이게 그럼 이렇게 하면 통화량이 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통화량이 된다. 자, 이거는 L. L은 아까 화폐 수요요. 수요. 뭐와 뭐의 함수로 돼 있습니까? 이 화폐 수요는 뭐와 뭐의 함수? R 이자율과 그 다음에 소득의 함수로 돼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화폐 수요가 되죠.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와 요거의 비례식으로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와 요거의 비례식으로 돼 있다. 이 중에서요, 이제 다시 또 우리가 저 아까 내생변수, 외생변수가 보면 얘가 바로 뭐가 되고요. 얘가 외생변수가 되고요. 자, 얘네 둘이 바로 내생변수가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P분의 M과 그냥 M의 차이는 뭐냐면요. P분의 M과 그냥 M의 차이는 이거 M은요, 그냥 저렇게 M이 나오면 이건 명목통화량이고요. 명목통화량. 그냥 수정하지 않은 명목통화량. M은 명목통화량이 되고요. 이 명목통화량을 물가로 나눠주게 되면요. 이걸 물가로 나눠주게 되면 이건 실질통화량이 됩니다. 예, 참고적으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목통화량, 실질통화량. 자, 되셨습니다. 화폐시장의 균형 요건 볼게요. 자, 이 공식에서 가보자고요. 소득이 증가하면, 자, Y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해야 된다. 요 두 개가 비례관계입니다. 요번에는 조심하십시오. 이 둘은 비례관계입니다. 이 둘은 비례관계. 아까 기억나십니까? 아까는 반비례관계였죠. 그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IS 곡선에서는 R과 Y가 반비례관계였는데 여기서는 비례관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 R이 증가하면 국민 소득이 증가해야 한다. 예, 둘이 비례관계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탄력적일수록 완만하고, 그 다음에 비탄력적일수록 수직이라는 건 아까 기억하십니까? 비탄력이라는 거. 아, 불쌍한 애들. 그래서 수직이다. 그죠? 그래서 이걸 뭐래? 비탄력적은 수직이고, 그 다음에 탄력적인 사람들은 다 누워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완만하다. 기억하시죠? 탄력적인 건 완만하다. 비탄력적인 건 수직이다. 자, LM 곡선의 이동 갑니다. 자, LM 곡선의 이동. 이쪽으로 가볼까요? 어떻게 뭐 살짝 좀 엉터리 같긴 해도 내용이 정리되시죠? 그럼 된 겁니다. 그럼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내용 엉터리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는 나올 만한 부분들만 딱 지금 저희가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LM 곡선의 이동 볼게요. 좌로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좌. 자, 제가 설명드렸는데 좌로 이동하면 뭐다? 감소다 그랬고요. 우로 이동하면 우리가 이걸 증가로 한다 그랬죠? 예, 여기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때, 자,
좌로 이동, 감소. 자, 긴축 정책의 경우에 좌로 이동합니다. 긴축 조정, 긴축 금융 정책. 아까는 재정이었는데 왜 금융인가요? 예. 그걸 잠깐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쪽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정부의 정책에는요, 재정 정책하고요, 금융 정책이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금융 정책은 정부의 정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지 정부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뭐 쉽게 가자고요. 자, 재정하고 금융을 전부 정부가 한다 그럴 때 재정 정책이라는 건요, 정부의 지출과 세금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펼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 통화량을 풀고 싶으면은요,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면 돼요. 반대로 정부가 시중에 있는 돈을 좀 끌어당기고 싶으면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높이면 되죠. 그런 걸 우리가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정정책은 뭐하고 뭐가 들어가요? 정부의 지출과 T를 이용하죠. 이해되시죠? 그에 비해서 금융정책은요, 이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정하는 거예요. 통화량을 조정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지불 준비를 한다든지 재할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국공채를 매각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 직접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금융정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LN국선은 화폐 시장에 대한 거니까 바로 금융정책에 대한 거고요. 아까 우리가 했었던, 자, 다시요. 우리 아까 IS곡선을 공부했었는데 IS곡선은 뭘 설명하는 거였냐면 재정정책을 설명하는 거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LM곡선은 바로 지금의 통화정책. 정확히 얘기하면 통화정책이란 말 잘 안 쓰니까 금융정책. 이해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군요. 자, 긴축금융이고요. 긴축금융이라고 그래야 되고요. 요거는 실질 화폐 공급의 감소.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요거는 확대, 긴축 대신에 확대 들어가고요. 왜? 증가니까. 그 다음에 실질 화폐 공급의 증가, 물가의 하락.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454페이지에 보면은, 자, 454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뭐 IS 곡선의 도출, LM 곡선의 도출 나오는데요. 예, 뭐 설명하기는 어렵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됐고요. 이제 총 수요 곡선의 도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AD의 도출 가볼게요. 총 수요 곡선의 개념 그랬는데요.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을,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LM 곡선, IS 곡선과 LM 곡선이었는데요.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총 수요 곡선이 도출이 됩니다.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을 동시에 균형시키는 국민소득과 물가의 조합입니다. 그게 중요하네요. 아까는 우리가 계속 여기가 Y고 여기가 R이었는데요. 요번에 여기가 물가 P가 됩니다. 물가 P. 예, 이렇게 해서 그리는 게 우리가 총 수요 곡선입니다. 총 수요 측면에서 물가와 국민소득은, 자, 물가와 국민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민소득은 줄어들 거고요. 물가가 내려올수록 국민소득은 늘겠죠. 따라서 이 곡선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당연히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림으로 나타나겠네요. 예, 그래서 바로 이게 AD 곡선입니다. 이게 총 수요 AD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물가와 국민소득은 무슨 관계다. 얘네 둘이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죠. 자, 그래서 총 수요 곡선이 좌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감소입니다. 수요 곡선이 좌로 이동하려면 지출이 감소하고 통화량이 감소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조세는 뭐 이제 반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우로 갈 때는 지출이 증가하고 아니면 통화량이 증가할 때는 우측으로 간다. 되셨죠? 예?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 공급 가겠습니다. 총 공급. 자, 총 공급은 노동시장에 결정되는 노동량, 자본 스탁에 의해 그 크기가 결정된다. 따라서 총 공급의 크기는 줄쳐놓읍시다. 뭐하고 뭐요? 노동시장과 생산함수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도출된다. 자, 고전학파의 노동시장 가격의 완전 신축성이라고 돼 있네요. 가격의 완전 신축성. 자, 거기다가 이렇게 좀 써놓겠습니다. 우리 이제 고전학파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케인즈학파를 배울 텐데요. 자, 이걸 좀 지우고 할게요. 자, 고전학파를 배우고 케인즈학파를 배울 텐데요. 고전학파는 또 뭐고 케인즈학파는 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고전학파는 초기에 경제학자들 있죠? 가장 초기의 경제학자들, 경제학이 처음 생겼을 때 경제학을 만든 사람들. 즉,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아담 스미스의 제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초기 고전학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 대공황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을 우리가 케인즈 학파라고 하죠. 그래서 고전 학파는 원래, 자, 고전 학파는 이제 공급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고요. 수요는 그냥 무조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많이 만들기만 하면 다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전 학파고요. 그에 비해서 케인즈 학파는요. 케인즈 학파는 경제 대공황 때 나왔다 그랬잖아요. 경제 대공황. 물건을 잔뜩 만들어 놓고 살 사람이 없어 망했을 그 경제 대공황. 따라서 케인즈는 수요를 중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노동시장에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고전 학파는 얘네들은 실질 임금을 중시했고 얘네들은 명목 임금을 중시했다라는 거. 요걸 써놓으시고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걸 써놓으시고 좀 보겠습니다. 자, 고전 학파의 노동시장 가격의 완전 식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줄쳐놓습니다. 노동의 수요는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렇겠죠. 조심하셔야 될 게 노동의 수요자가 기업이고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자는 기업이고 공급자가 노동자가 됩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윤 극대화의 조건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실질 임금과 같을 때 달성된다라고 돼 있고요. 자, 이때 2번 줄칩시다. 자, 노동이 증가할수록 노동의 한계 생산성 줄치시고요. 그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바로 실질 임금이 됩니다. 노동이 증가할수록 실질 임금은 그렇잖아요. 자, 내가 월급을 똑같이 받고 노동력을 늘리면 늘릴수록 내 실질 임금은 줄어들죠. 그러므로 노동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 임금이 증가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당연하죠. 월급이 늘어나면 자, 노동자들은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요. 노동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시장, 즉 기업이 이렇게 수요자가 되고 그다음에 노동자가 공급자가 될 때 요거에서 자,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고 노동량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실질 임금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임금이 결정되고 여기서 노동량이 결정된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인즈 학파의 노동시장 볼게요. 케인즈 학파의 노동시장. 자, 명목임금을 중시한다 그랬는데요. 일단 여러분 케인즈 학파 하면은 항상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케인즈 학파 그러면 예, 불황이죠, 불황. 자, 불황을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 불황이다. 자, 그러면 결국 노동량을 결정하는 불황 상태에서 노동량을 결정하는 건 누가 될까요? 자, 불황시장에서 노동량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입니까? 노동자입니까? 기업이죠, 기업. 즉, 수요 측면이니까 공급 측면입니까? 예, 수요 측면에서 노동량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노동의 수요는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달성 수준에 결정되며 이윤 극대화 조건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실질임금과 같을 때 줄쳐놓으세요. 고전 학파 이건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실질 임금이 높을수록 고용량을 줄여 한계 생산을 높게 유지하므로 노동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노동시장의 균형은 수평의 노동 공급 곡선과 우하향하는 노동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루어지며 와,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자, 케인즈는 이건 이제 고전 학파 거고요. 케인즈 거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네들은 뭐라 생각했냐면 이게 말이 안 된대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이렇게 계속 뭐 거의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할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도 실제의 노동 공급 곡선은 아마 이렇게 최저임금에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 결국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꺾여져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기업들의 수요 이건 이제 공급 곡선이잖아요. 노동자들의 공급이고 수요가 이렇게 되면서 이 점에서 바로 이 점에서 노동량이 결정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바로 그럼 결국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죠? 기업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잖아요. 수요에 의해서 결정됐다니까요. 그죠? 공급 곡선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요 곡선에 의해서 노동량이 결정된다. 이게 바로 케인즈 학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총 공급 곡선의 도출 볼게요. 고전 학파. 임금과 가격이 완전 신축적이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일정하므로 AS 곡선은 수직선으로 나타난다. 자, 그걸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얘네의 경우에는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이거예요, 이거. 이게 고전학파예요. 수직으로 나타난다. 이게 고전학파고요. 그 다음에 케인즈는 이렇게 나타나죠. 케인즈는. 자, 국민소득은 총 공급의 크기에 결정되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이 성립된다. 그에 비해 케인즈 학파는 임금과 물가의 경직성을 가정하므로 AS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인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결국 그 말은 고전 학파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은 공급을 중시하는 거고요. 케인즈 학파의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것은 바로 수요를 중시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경제정책의 효과 분석 가볼게요. 통화정책의 효과, 고전 학파는 2단계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갑시다. 자, 경제정책에서요, 고전 학파는 얘네들은요, 자유방임주의예요. 자유방임. 정부의 개입 원하지 않는 애들이고요. 케인즈는요, 자유방임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부예요. 적극적인 정부. 따라서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고전 학파는 정부가 펼치는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 부정적인 입장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케인즈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든지 금융정책을 펴야 된다는 입장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고전 학파는 웬만한 이론에 대해서는 전부 효과 없다. 케인즈는 효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고전 학파 2단계 효과. 여기다 뭐라고 써놓으시면 효과가 없다. 시장에 맡겨라. 그 뜻이에요.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셔도 문제 맞출 수 있다니까요. 자, 아담 스미스의 경우에는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라는 거예요. 시장에 맡겨라. 자, 효과 보세요. 1단계, 2단계 안 보셔도 돼요. 과감히 보지 마세요. 1단계, 2단계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효과 봅니다. 국민소득과 이자율에는 변동이 없고 물가만 상승한다는 거예요. 노동량은 불변이고 명목임금과 물가가 모두 같은 비율로 상승하여 실질임금은 변하지 않는다. 3번,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 통화 공급의 증가가 물가만 상승시키고 국민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케인즈 학파 봅니다. 이건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1단계, 2단계 고민하지 마시고 3단계 볼게요. 자, 3단계 효과. 자, 이 가정이 이겁니다. 통화량을 늘리면 그 뜻이에요. 자, 효과 옆에다가 통화량을 늘리면. 자, 통화량을 늘리면 국민소득은 증가할 것이고 돈이 많아지면서 이자율은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용량도 증가한다. 아, 좋은 것만 써놨잖아요. 통화량의 증가가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화폐가 중립적일 수는 없다. 화폐의 중립성은 성립되지 않는다. 자, 화폐는 중립적일 것이다.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고전 학파. 국민소득이 실제로 영향을 가져온다. 증가를 가져온다. 케인즈 학파.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재정정책의 효과 가자고요. 재정정책의 효과. 자, 457페이지죠. 재정정책의 효과. 아까 재정정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지출과 조세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자, 고전 학파. 1단계, 2단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뭐 줄지 세 별표 쳐놓으세요. 완전 구축 효과. 완전 구축 효과.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구축이란 뜻이요. 내쫓는다란 뜻이에요. 구축이 내쫓는다. 그래서 요거 별표 쳐놓으세요. 뭐 이때까지 뭐가 많이 나왔냐면요. 그 1번이 많이 나왔어요. 국민소득, 고용량, 실질임금은 불변이고 이자율과 물가만 상승한다. 즉, 아무 효과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국민소득도 안 변하고 고용량도 안 변하고 실질임금도 안 변하고 이자율과 물가만 올라가니까 너네 헛짓한 거다 이거야. 헛짓한 거다. 정부 지출의 증가는 이자율의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민간 투자의 감소. 자, 민간 투자 감소. 그게 바로 구축이에요. 구축이 내쫓는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투자를 다 내쫓는데요. 정부 지출 증가를 상쇄하는 완전 구축 효과. 완전 아무 효과가 없는 걸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총수요 관리 정책 효과가 없다라는 게 바로 완전 구축 효과. 고전 학파가 되겠고요. 그에 비해서 케인즈는요. 자, 효과 불완전 구축 효과. 완전히 내쫓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이거 보세요. 국민소득이 별변이 아니라 증가한답니다. 이에 따라 노동량도 증가한다. 이거 쫙 줄치세요. 정부 지출의 증가는 이자율의 상승을 가져와 민간 투자는 감소시키지만 민간 투자의 감소 효과가 정부 지출 증가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하는 불완전 구축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게 중요하죠. 정부 지출 증대를 통한 총수요 관리 정책은 효과가 그렇습니다. 있답니다. 있다. 자, 유동성 함정과 부의 효과 갈게요. 자, 유동성 함정은 케인즈 학파입니다. 케인즈 학파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유동성 함정이라는 말을 좀 아셔야 되겠죠. 유동성 함정이 뭐냐면요. 금리가 너무 낮아진 거예요. 너무 낮아져가지고 금리가 너무 낮아진 상태에서는 통화량을 늘리더라도 소비나 투자 심리가 절대로 살아나지 않는. 즉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좀 그랬잖아요. 저금리 하에서 전혀 아무것도 안 살아났죠. 그런 걸 우리가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통화량이 늘어나더라도 소비나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자, 유동성 함정의 발생 시기.
줄 쳐놓으세요. LM 곡선의 수평,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완전 탄력적일 때 하고요. 그 다음에 IS 수직.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옆에다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시면 훨씬 이해가 편하시겠네요. 이렇게 IS가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나타나고 LM이 완전히 수평으로 나타날 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유동성 함정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통화 공급을 증가시킬 경우 화폐 시장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소득 증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줄 쳐놓으세요. 통화 정책의 무력성입니다. 이상해요. 유동성 함정 그렇습니다.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은 요거 뭘 얘기하는 거야? 통화 정책의 무력성 옆에다 이렇게 써놓읍시다. 통화 정책의 무력성 옆에다가 통화 정책에 비해서 뭐가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통화 정책은 별 효과가 없고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의 효과가 낫다. 요거예요. 요가. 효과 면에서는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의 효과가 낫다라는 게 바로 그게 유동성 함정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의 효과 볼게요. 부의 효과는 고전합파인데요. 이때 부는 마이너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부자, 재산이라는 겁니다. 재산. 자, 아까 유동성 함정은 통화 정책보다 재정 정책이 낫다라는 거였는데요. 지금 이 부의 효과는 반대입니다. 통화 정책이 재정 정책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통화 공급의 증가는 보세요. 통화 공급의 증가는 부를 증가시켜 소비를 증가시키고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재정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이 낫다라는 게 바로 자 다시요. 위에 거 뭐예요? 유동성의 함정. 밑에 거 뭐예요? 부의 효과. 되셨죠? 예. 자, 그다음에 소비 이론 갑니다. 소비 이론. 자, 소비 이론이라는 것은 주어진 소득으로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분석을 다루는 이론을 우리가 소비 이론이라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가격이나 소득이 변화될 때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게 바로 소비 이론입니다. 자, 첫 번째 절대소득 가설이 나오는데요. 절대소득 가설 케인즈죠. 자, 케인즈 하면 언제 나온 거라고요? 대공황 때 나온 겁니다. 대공황. 자, 줄 들어갑니다. 줄 칩니다. 소비 수준은 뭐에 의해서만? 자, 쫙 줄 치세요. 소비 수준은 현재 소득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게 계속 반복되는데. 자, 여기다 케인즈 한번 써볼까요? 자, 케인즈 어떻게 된다고요? 케인즈는 뭘 내세웠다고요? 절대소득 가설. 소비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소비는 오로지 현재 소득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때는 지금 내가 얼마를 버는지만 관련 있고 과거에 얼마를 벌었는지 내가 미래에 얼마를 벌 수 있는지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케인즈가 볼 때 소비는 뭐에만 영향을 받는다? 현재 소득에만 영향을 받는다. 자, 이게 첫 번째네요.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과 평균 소비 성향 나오는데 2번 보세요. 단기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는데 소득 증가분의 일부만 소비에 반영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소비가 증가할 때 평균 소비 성향은 감소하고 APC가 바로 평균 소비 성향이고요. MPC는 한계 소비 성향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이 한계 소비 성향보다 더 크다라는 건데요. 소비의 증가분이 작으니까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그거 너무 정확히 공부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이유는 소비 증가분이 작으니까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A가 M보다 크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절대소득가들에서는 A가 M보다 크다. 그 다음에 거기 뭡니까? 절대소득가설의 문제점 나오죠? 절대소득가설의 문제점 459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절대소득가설의 문제점은 민간의 소비 행위를 다기간 효용 극대화의 결과로 보는 소비 이론에 비춰볼 때 절대소득 가설은 미적 근거가 약하다라는 게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소득은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 소득도 그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케인즈는 미래 소득을 간과함으로써 너무 현재 소득에만 국한했다라는 비판입니다. 자, 그런데 쿠즈네츠의 실증 분석은요, 케인즈의 소비 함수가 타당하란, 즉 APC가 MPC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쿠즈네츠의 실증 분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줄쳐보세요. 장기적으로는 APC와 MPC가 성립될 이 두 개가 같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 소비 함수는 거의 원점을 통과하게 된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요, 그 쿠즈네츠 가설 그림으로 그리면. 이걸 C라고 하고 소비라고 하고 이걸 소득이라고 했을 때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쿠즈네츠예요.
거의 원점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게 쿠즈네츠가 케인즈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상대소득 가설이에요. 상대소득 가설. 듀젠베리입니다. 얘는 듀젠베리. 상대소득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개인의 소비는 자신의 현재 및 과거 소득 수준과, 와, 얘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얘는, 과거 소득에도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소득도 영향을 받는데요. 타인의 소득도 영향을 받는다. 그게 바로 상대 소득 가설입니다. 자, 횡단면의 소비 함수, 다른 개인의 소비 수준에도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4번 전시효과 줄쳐놓으세요. 전시효과 시험에 나오면 이건 상대 소득 가설입니다. 자, 전시효과라는 것은 다른 소비자들과 차별화된 소비 행태. 그러니까 남들보다 난 달라.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C계열 소비 함수는, 자, 개인의 소비는, 자, 다시요. 횡단면 소비 함수는 타인의 소비에 영향을 받는다. C계열 소비 함수는 과거의 소득에 의해서도 내가 영향을 받는다. 과거의 소득에 의해서. 그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게 톱니효과인데요. 그거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 톱니효과 좀 알아두셔야 돼요. 톱니효과. 예, 그게 뭐예요? 톱니효과요. 톱니효과는 그게 줄어들 때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톱니효과처럼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소비 행태 때문에. 아,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 보시면, 왜 부자가 망했을 때 한꺼번에 확 소비를 줄일 수 없잖아요. 조금씩 줄여나가잖아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톱니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C계열 소비함수 상대소득 가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애주기 가설이 있는데요. 생애주기 가설은 자, 생애주기 가설은 안도 모딜리안입니다. 생애주기 가설. 자, 요거는 소비가 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냐면요. 일생 동안의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게 생애주기 가설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자산의 총량. 예, 요게 생애주기 가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자산도 포함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소득 가설. 자, 항상소득 가설. 프리드만 이름 알아두셔야 되고요. 프리드만. 자, 요거는요. 프리드만은 통화주의 학파예요. 와, 잘 외우기 힘들어요. 아, 좀 알아두시는 게 나중에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뿌리드만. 예,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돈을 뿌리드만 통화주의. 예, 됐네요. 그렇게 공부하시고요. 자, 요거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항상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답니다. 항상소득. 자, 항상소득 거기 써있는 거 볼까요? 소비자는 현재소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생의 총자원 개념인 항상소득 혹은 영구소득에 의하여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 자, 항상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밑에 펴보세요. 자, 항상소득은 정상적인 소득의 흐름으로 보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기대소득.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확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우리가 항상소득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다시요. 정리 들어갑시다. 절대소득 가설은 현재소득에 의해서만 소비가 영향을 받는다. 이거 전부 소비론입니다. 과거소득과 타인소득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상대소득 가설. 일생의 소득과 자산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생애주기 가설. 자, 거의 확정되어 있는 미래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항상소득 가설 프리드만입니다. 되셨죠? 예,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랜덤워크 가설은, 자, 랜덤워크 가설이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랜덤이라는 건 무작위란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소비는 무작위다. 그 뜻이에요. 소비는 무작위다. 소비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항상소득과 줄쳐놓으세요. 랜덤워크 가설, 기존의 항상소득 가설을 합리적 기대 가설과 결합시켜서 소비행위의 미래지향성과 합리성을 다기간 최적화 모형에 입각하여 분석하다.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이거.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책적 시사점 줄쳐보세요. 정책적 시사점. 항상소득을 변화시키는 정책만이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도 줄칩시다. 자, 소비는 과거 소비뿐만 아니라 과거 소득 등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죠?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제약 소비 모형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생애 주기 가설에 따르면 돼 있는데 생애 주기 가설을 비판하는 모형이다 정도 아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 이론 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어떻게 어려운 부분 오늘 첫 시간에 했는데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투자 이론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해드린 대로 이렇게 잘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